2018년이죠. 2년 전에. 그때 9월에 이제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게 현실 정치로부터 떠나겠다라고 선언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9월부터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그때가 만 6년 정도 현실 정치를 했을 텐데 좀 더 배우고 재충전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독일로 떠났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공학 석사 학위도 받고 그리고 MBA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활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유럽은 여행도 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런던은 물론이고 파리 이런 곳에 한 번도 이 나이가 되도록 가보지를 않았던 상태에서 유럽을 간 겁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익숙한 곳보다는 처음 접하는 곳에서 생활을 하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5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 이렇게 접했던 것이 그 신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신문이 참 놀랍더라고요. 미국 신문들은 세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일면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있고 아시아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미국 국내 소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구석에서 벌어진 일도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먹고 사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뉴스를 접하다 보니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시야가 넓어진 상황에서 그런 세계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일면부터 국내 뉴스, 특히 정치 뉴스로 완전히 다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한참 넘어가다 보면 세계 뉴스 한 면 정도 나오고 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면 국내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시야가 전 세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내부로만 자꾸 들어가서 결국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인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언론사에서도 노력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뉴스 순서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국민들 시야가 글로벌 시각을 가진 다음에 뉴스가 바뀌진 않거든요. 다음 정부 할 일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5년 동안 살았지만 유럽은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갈까 하다가 독일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사였었고 IT 전문가였었고 그리고 또 벤처기업 경영자였었고 또 카이스트 교수를 거쳐서 서울대 교수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꼭 있어서요. 주로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외국에 나갈 때는 그 나라에 있는 한국인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가곤 하는데요. 저는 직접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 소장과 제가 굉장히 교류가 많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사이여서 제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방문학자로 갈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이메일로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무엇인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연구소의 모임입니다. 80여 개가 각 분야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게 한 80개가 모인 연구소고요. 거기서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가 32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기관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인 거죠. 그렇게 한 나라에서 한 기관이 그 정도를 배출했다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 각 분야마다 도시마다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서울이나 대전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마인츠라는 도시는 화학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요. 저는 뮌헨에 갔어요. 그 뮌헨은 또 막스 플랑크 연구소 80개의 헤드쿼터가 뮌헨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는 일이 독일의 국가 혁신, 그래서 매년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할 것이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보통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 하면 이과 쪽의 과목들이 준대요. 유독 몇 가지는 꼭 이과 쪽이 아니고 문과 쪽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 헤드쿼터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뮌헨에 자리를 잡았어요. 독일에 가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우선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제일 큰 도시가 베를린인데 인구 350만.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제가 갔던 뮌헨인데요. 인구 150만. 거기는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요. 그 시골 마을조차도 굉장히 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거기 직업들도 있고 그게 정말 진정한 그 지방자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왕이 있어서 중앙집권으로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같으면 뭐 수백 개의 쪼개진 나라가 결국은 19세기에 합쳐진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모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봉건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나라들이 그렇게 지방자치도 발달하고 국토 골고루 흩어져서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가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해요. 대중교통이 별로 발달하지도 않고 초고속 열차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로비를 해서 그 기차 발달을 막았거든요. 근데 유럽은 차가 필요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이 돼 있고요. 뮌헨 같은 거기 보면 지하철도 있고 바깥에서 트램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그거 한 달 내내 무료로 다 탈 수 있는 게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 갈 때도 기차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뮌헨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갈 때 초고속 열차가 있거든요. 떼제베. 그거 타면 4시간 만에 갑니다. 대중교통만 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셈이죠. 그건 독일 내뿐만 아니라 다른 뭐 네덜란드라든지 어디 뭐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어디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의료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미국 같으면 거기는 그 민간 의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병원도 의사들도 다 민간에서 짓다 보니까 그 나라는 의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요. 병원에 하루 입원하면 1,000만 원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병원 못 가서 죽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왜 많이 죽는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시스템, 민간이 주가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공공의료 시스템입니다. 나라에서 모든 투자를 해서 나라 돈으로 병원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스페인 같으면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독일 의료보험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갔을 때인데 거기 가보니까 육회를 팔더라고요. 소고기가 아니고 말고기인데 그걸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근데 있다 보니까 피 검사 한 번 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뚝딱 해치우는데 야 진짜 느리다 싶었어요. 공공의료의 단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거기서 앰뷸런스도 타고 거기에서 한 반나절 응급실에서 누워 있고 뭐 여러 가지 약들 같은 거 뭐 처방전, 피 검사 이런 거 다 했는데 나중에 독일로 청구서가 온 걸 보니까 한 40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그리고 그것도 전액 제가 갖고 있었던 의료보험으로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돈이 하나도 안 든 셈이죠. 의료 시스템도 미국과 참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비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공짜입니다. 대학이 완전 공짜. 대신에 공부를 못하면 쫓아내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놀고 낙지하면 그냥 얄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물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거기서 장을 보면 그 소시지라든지 야채라든지 어떤 소스라든지 이렇게 사서 막 이렇게 무겁게 그걸 사면은 얼마 정도냐?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한번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국에서는 그 정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는 16유로 줬습니다. 2만 원 정도. 참 불공평하죠. 독일이 우리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훨씬 더 높은데 그렇게 식료품 값은 반도 안 돼요. 식당은 비싸지만 최소한 그런 그 생필품에 해당되는 식료품들은 굉장히 싼 거죠. 근데 미국은 굉장히 비싸요. 미넨에서 있다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초청받아서 한 넉 달 정도를 있었는데 당장 생활비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중에 한번 뉴욕에 갔어요. 그 뉴욕시티 마라톤 뛰려고. 뉴욕에 가보니까 또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실리콘밸리에 거의 2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가가 거기는 돈 없으면 진짜 살기 힘든 게 미국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나라마다 시스템이 참 다르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미국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 사는 게 유럽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차 없이 대중교통 타도 불편함이 없고 의료비 굉장히 저렴하고 교육비는 아예 제로고 물가도 싸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국 모델만 이렇게 따라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죠. 에스토니아 하면 아시는 분 계세요? 에스토니아. 그 에스토니아가 북구 3국이 있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근데 핀란드하고 바로 바다 건너에 있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고요. 인구가 132만이죠. 그러니까 수원시가 124만 명이거든요. 한 나라가 수원시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뭐 옛날에는 소련 연방국 중에 하나였는데 소련이 붕괴하고 1991년 30년 전에 독립을 했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좀 북쪽이라 가지고 농산물이 그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헐벗고 굶주린 나라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먹고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바로 그 1991년 조금 넘어서 한 1995년 이 정도에 그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사람밖에 없으니까 IT 쪽에 우리가 집중해야겠다. 모든 것들을 다 IT에 투자하고 교육도 IT 교육을 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투자도 IT 쪽으로 하고 회사도 IT 쪽으로 세우고 그래서 지금 29년이 지난 거죠. 그 결과 유럽에서 제일 가는 1등 IT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토 있죠.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해커들이 계속 괴롭혀요. 해킹을 하면서.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철통같이 막는 거를 100% 에스토니아에다가 맡겼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보다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얻은 첫 번째 교훈이 국가가 가진 미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IT 쪽으로 강국이 되겠다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걸 이제 전 국민들이 공유하고 정치권에서도 일관성 있게 그 비전을 달성하는데 모든 노력들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무서워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한테 닥쳐오는 게 미래가 아니거든요.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능성이자 희망이 미래거든요. 뭐 책 제목이기도 한 우리의 꿈이 미래를 만든다. 그게 그 나라 보면서 사실 떠올랐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미래 비전이 있었습니다. 6.25로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중화공업을 비롯해서 산업을 일으키자. 그래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다가 집중했죠. 그 결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이렇게 이동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다 미래 비전의 힘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래 비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우리 미래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우리한테 닥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전문가들 여러 가지 추측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이 내년 말 정도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2022년부터 시작돼요.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미래 담론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과거 파는 거, 과거 결정 뒤집는 거 이런 일들밖에는 없잖아요. 지난 총선 끝나고 바로 나온 이야기가 칼기 폭파 사건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거 재조사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 뭐 파묘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 다 과거 이야기들만 나왔던 거죠. 그 미래 담론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거든요. 국가의 미래 비전이 정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도 빨리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정치 세력들 간에 서로가 미래 비전을 내세우면서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이렇게 도약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과거 경쟁만 하고 있죠, 서로. 과거에 무슨 1945년 8월 15일이 그 광복절이냐 건국일이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다시 한번 지금이 미래 비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한 14개월 남았나요? 이제 14개월 동안 준비가 다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좀 절박감을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해서 그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로 만드는 것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에스토니아에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축적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공이든 경험이든 실패든 실패 경험까지도 다 이렇게 교훈으로 삼고 쌓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신문 기사들을 가끔 보면 실리콘밸리는 벤처 기업들의 성공의 요람이다. 뭐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한마디로 실패의 요람이거든요. 성공의 요람이 아니고요. 기업들이 한 100개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잘 되는 기업 뭐 한 5개 정도나 되면 굉장히 많이 성공하는 겁니다. 사실은 2-3개 정도 성공할 거예요. 그 중에서. 근데 성공하는 기업들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다 각자가 가진 역사들이 다르고요. 그때 환경이 다르고 성공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 다른 요인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공은 다 달라요.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다른 점이 그 실패를 한 사람한테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게 다른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와도 다른 점이죠. 한번 실패를 했다 쳐요. 그러면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찾아가면 실패했던 것이 투자 받는데 아무 걸림돌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한 사람한테는 투자 안 하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렇게 실패 경험을 얻었으니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는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럴 때만 이제 그 원칙이 적용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한 사람은 오히려 그 다음번에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박을 터뜨리면 그 사람이 한 두 번 정도 실패해서 손해본 것보다 그 다음 성공해서 만드는 그 부라든지 일자리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회가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는 그 개인의 실패 경험을 그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패 경험은 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그건 소중하고 값진 게 실패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진짜 국가의 운명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조차도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축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축적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축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본따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 뭐 미국의 인텔이 처음 산업화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만든 거는 없어요. 다 따라서 한 거지. 근데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남들 했던 것들 베껴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부터는 발전하려면 전 세계에도 없는 새로운 거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때만 우리가 다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건 그 국가가 가진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거치면서 그 경험이 축적돼 있을 때만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무런 그런 시도해보고 성공해본 경험,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전 세계 나라 중에 새로운 거 만들고 싶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유독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해서 자꾸 새로운 거를 거기서만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 나라들은 실패의 경험도 함께 이렇게 축적이 돼 있어서 새로운 거를 만들 그 역량이 이미 생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 잘 아시지만 실패하면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전염병 걸린 사람 취급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특히 창업자들 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죠. 100개 중에 2~3개 성공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번 시도해서 실패한 97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보면 다 저 쓰레기 취급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에스토니아를 보고 축적의 그런 가치를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고위 관료를 만났는데 에스토니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블록체인으로 정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에스토니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초창기 기술이라는 게 바로 국가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그걸 시도를 하셨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선택이 없대요. 자기들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안 한 거 끊임없이 도전하는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실패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실패하면 목이 잘리는데 그 나라는 실패해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최선을 다했다고 확인이 되면 그거는 책임을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박이 터트리는 겁니다. 그게 에스토니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굉장히 핵심적인 원동력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실패하면 벌을 주면 누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정년이 보장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면은 연금도 못 받는 사람이 되면 아무도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진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축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투명성이 사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변조가 불가능하고 사실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정부 시스템을 만들면 거의 모든 데이터를 국민들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신뢰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간에도 신뢰하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를 들면 세금을 올려야 될 때 그거 다 따르고 별로 조세 저항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거를 국민들이 믿으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습니까? 했더니 수많은 나라에서 보러 온대요. 그런데 단 한 나라도 도입을 안 한답니다. 너무 투명해져서. 그 참 어이없는 일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회를 특징 짓는 말 중에 하나가 불신 사회 아니에요. 우리나라 범죄 통계들을 보면 강력 범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근데 유독 다른 OECD 국가보다 거의 압도적으로 1위 사기 범죄. 그 다음에 질병들이 있잖아요. 유독 몇 배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식중독입니다. 음식으로 장난치는 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 사회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처벌이 약해요. 또는 증권 범죄 같은 경우에 10억을 해먹었는데 뭐 2, 3년만 저 감옥에서 살고 나오면 된다고 하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잡혀도 손해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불신사회가 되는 거죠. 정부도 사실은 책임 안 지려고 정보 공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 주고 그러니까 누구를 믿겠어요. 정부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단 한 가지 꼭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이러면 저는 정부의 데이터 공개를 들고 싶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중에서 안보와 직결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정부 투명성이 강화되죠.
정부부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뿐만이 아니거든요. 데이터 산업이 21세기 미래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민간 데이터 이전에 정부 데이터 공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부 데이터, 양질의 정부 데이터가 많아야 그게 기반이 돼서 민간 데이터들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데이터 산업이 가능해지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데이터 산업 진흥한다고 하면 저 결과가 안 나와요.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양질의 수많은 데이터거든요. 정부 데이터 공개 안 하면 인공지능 기술도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의 데이터 공개가 투명성 강화, 데이터 산업,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기술 장상, 이런 모든 것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일종의 저는 킹핀 같아요. 킹핀은 볼링하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딱 첫 번째 그 핀 중에 어느 사이드를 때리면 전체가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넘어뜨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데이터 공개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보면서 하게 됐어요. 네 번째로 나라가 작잖아요. 근데 뭐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도입하고 작년에는 인공지능도 도입했어요. 그래서 정부 모든 부처들이 쓸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공개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 정부마다 여러 가지로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정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블록체인 회사가 따로 있고요. 실제로 인공지능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주는 조건이 에스토니아 내부는 무료로 쓰게 하지만 외국 수출은 마음껏 하라고 민간 업체한테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체도 좋은 게 이미 에스토니아에서 그 우수성이 증명이 된 거니까 다른 나라 수출하기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얻은 교훈이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서울시의 제로페이, 결제에 관련된 거는 이미 민간에서 많이 퍼져 있고 민간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한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저거 실패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실패한 거죠.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뭐 0.01%인가 뭔가 얼마 전에 났는데 그게 민간 영역을 정부가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토니아는 정확하게 그걸 잘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제가 에스토니아에서 느낀 게 전자정부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거기서 뭐 세계 최초로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또 새롭게 하는 게 왜 요즘 회사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잖아요. 회사 일을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에스토니아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에스토니아 회사가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 회사도 괜찮아요. 가령 예를 들면 한국 회사의 일을 내가 원격으로 지금 집에서 하고 있다면 사실은 꼭 집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에스토니아 가서 살아도 돼요. 에스토니아에서 그런 경우에 다 비자를 내주니까 에스토니아에서 앉아서 한국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다 비자를 내주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나라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 개혁의 한 수단으로 이 전자정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 회사에서 전산화,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그 업무 프로세스가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요. 이걸 도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 프로세스를 선진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화라는 게 어떤 조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단입니다. 지금 있는 조직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게 전산화 목적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정부라는 게 아무 데서나 뭐 주민등록이나 또는 인감증명 댁에 편리해졌다고 해서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바람직한 정부 조직, 업무 방식 이런 거를 가지고 전자정부에다가 구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정부를 개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잘 쓰면 정부 개혁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가 아니고 전산화정부, 진정한 의미에서 전자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21세기 환경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조직과 프로세스로 탈바꿈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전자정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에스토니아 한 편 하는데 진짜 연속극처럼 다음에 2편, 3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혹시나 이제 연이어서 그럼 핀란드에서는 어떤 교훈들이 있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서는 어떤 교훈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교훈들을 어떻게 한국에,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책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쓴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